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퍼듀대학교 박사과정 3년차 최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유학의 장점과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미국 유학의 경우 뭐 어떤 점을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유학은 저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혹은 그러면서 얻었던 팁들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를 먼저 다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전자과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 현재는 퍼듀 대학교에서 다이렉트 PhD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렉트로 다이내믹스 랩이라는 데서 퀀텀 옵틱스랑 퀀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쪽을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금 3년 차이고 4년 졸업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옆에 호플리라고 작게 적어놓은 것은 사실 졸업을 4년을 목표로 교수님과 하고는 있습니다만 꼭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교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퍼듀 자체는 사실은 아무래도 문과분들보다는 공대나 뭐 이공계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해당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공대 같은 경우에는 US 뉴스라고 매년 대학 랭킹을 매기는 뭐 저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공대는 4위, 그다음 제가 속해 있는 전자과는 8위에 위치를 해 있고요. 학교 주변에는 뭐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7번째 정도로 큰 대도시가 있고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인디 500이라고 F1이랑 해가지고 자동차 레이스에서는 이제 쌍두마차로 유명한 인디 500이라는 레이싱이 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이뤄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은 저렇게 강변 이제 아름답게 꾸며놔서 강변 걸으실 수 있고 뭐 인디주 등과 같이 좀 유명한 게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시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는 시카고 대도시가 있는데 모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흔히들 많이 접해 보셨을 만한 시카고 피자 유명하고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는 이제 시카고 리버를 초록색으로 또 염색하는 걸로 저희가 유명을 한데요. 느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학교를 소개한다 해놓고 왜 주변 대도시를 갖고 왔냐 하시면은 학교가 저희가 옥수수밭 사이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릴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는 뭐가 있는지 잠깐 소개를 드려봤고요. 제 연구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A번 피규어 보시면은 그냥 뭔가 뭐 달걀 노른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저게 이제 실제로 광원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얻어지는 이미지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그냥 되게 동그란 거 하나만 있고 저게 각 광원에 의해서 하나의 동그라미가 형성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B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는 저 안에는 세 개의 광원이 겹쳐져 있고 너무 가까이에 겹쳐져 있다 보니 이게 하나의 광원처럼 보이다 보니 이거를 분리를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execution time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노출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 오래 가져가는 만큼 뭐 포톤을 많이 얻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뭐 촬영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실제로는 대기질 때문에 터뷸런스로 인해서 이미지의 퀄리티가 많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짧게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C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알아볼 수도 없는 한 2,600개 정도의 광자만을 가지고 기존 메소드들은 저렇게 그냥 하나만 있다라는 식으로 가운데에만 이제 초점을 해가지고서는 예측을 한다면은 저희는 이 레일리 리밋이라고 하는 클래식 도메인에서는 넘을 수 없던 리밋을 넘어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될지에서 옵티멀 메저먼트 베이시스가 뭔지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관심 있는 파라미터들로 그 측정된 값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해당 거 변환하는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그쪽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있는 것들이 측정을 할 때 앞에다 씌우는 필터 같은 건데 이런 필터들을 저희가 앞에 있었던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앞에 필터를 좀 적용을 해서 이미지를 측정을 하게 된다면은 클래식 도메인에서는 불가능했던 그 라이 소스들을 리졸브하는 게 퀀텀 도메인에서는 가능하다 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쪽도 연구해 보셔도 재밌고요. 저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전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뭐 미국과 한국 어디가 더 좋나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아쉽게도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해보지는 못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대학원 하면은만 검색을 해도 미학 대학원 현실, 유학 현실 이런 식으로 심리적 허들도 좀 높은 것 같아서 오늘 발표를 처음에는 한국과 미국을 좀 비교를 해서 준비를 할까 하다 그냥 최연수라는 개인이 느꼈던 미국 유학은 이렇습니다를 조금 소개를 하는 자리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던 미국 유학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학원생에게 항상 저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가장 없는 건 동가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생활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 법적으로 받는 맥스는 근래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어서 그냥 매년 실시되는 카이스트에서 연구 환경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가져왔고요. 한국 경우는 뭐 약 190만 원 혹은 뭐 그 이상 이하도 있겠지만 대략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아무래도 지역에 따른 물가가 생활비라든가 물가가 편차가 심해서 레인지가 좀 크긴 합니다만 270에서 한 40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 통계를 봤고요. 아무래도 막 뭐 샌프란 이런 데는 월세 비싸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샌프란이라든가 뭐 보스턴 이런 MIT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 물가에 맞춰서 하우징 물가가 비싸지고 그다음에 식재료 물가가 비싸지고 하면은 학교 측에서 그거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대학원생의 월급도 인상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대학원생의 월급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최소 미니멈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좀 보장을 해주자 해서 근래에 이제 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학원생의 월급들도 그거에 맞춰서 따라서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미니멈 정해진 게 있고 그 미니멈은 항상 물가를 반영해서 오르기 때문에 막 넉넉하게 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게 살기엔 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유로운 근무 형태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황우석 박사가 말해서 유명해졌던 월화수목 금금금 해가지고 뭐 당연히 저녁 먹을 때까지 남아 있어야 되고 뭐 10 to 10, 뭐 세븐일레븐 이런 얘기도 많고 주말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출퇴근을 그렇게 교수님이 신경을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방 안에도 뭐 한 랩실에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작과 예를 들어서 전작과에 박사생들이 쓰는 방이다. 그러면은 A 교수님, B 교수님, C 교수님 이런 식으로 여러 교수님 학생들이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 교수님이 그 모든 방들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학생들의 출근 근태를 관리하기는 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교수님이 학생들이 뭐 누가 출근을 했는지 퇴근을 언제 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딱히 하시지도 않고 하기도 어려운 환경이고요. 물론 뭐 방을 그렇게 섞어 놓은 건 디스커션을 위해서 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미국적인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한국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녁과 주말은 조금 서로 리스펙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뭐 저희 랩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 뭐 한국 교수님, 인도 교수님, 미국 교수님 등등등 다 물어봐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랩실에 앉아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은 딱히 많지 않다라고 저는 들어서 물론 랩 바이 랩이겠지만 이게 제일 심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일단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남는 시간에 저는 잘 쉬고 잘 놀고 해서 리프레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더 좀 취미 활동을 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적어봤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생이 주축이 되어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학부생들이 동아리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대학원생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동아리들, 대학원생이 회장이고 대학원생 혹은 포닥 분들 위주로 돌아가는 동아리도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테니스도 동아리에서 배웠고 골프도 처음에 동아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열심히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장 같은 경우도 학교 헬스장도 충분히 좋아서 학교 헬스장 너무 좋고 여행도 다니시기 좋고 미국 내에서도 여행을 하실 것이 사실 박사 뭐 5년, 6년 하시는 동안 아무리 다녀도 다 못 다니실 만큼 너무 많고 그래서 사진을 조금만 이거는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공유를 하자면 헬스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파워렉이 이렇게 깔려있는 헬스장 한국에선 찾기 어렵죠. 사실 불가능하죠. 미국에 오시면 거의 학교 헬스장 대부분이 이렇게 파워렉 쫙 깔려있고 땅데드 가능하시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뭐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 잠깐 공유하고 뭐 낚시하는 사진 공유하려고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킹도 하기에 전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서치 에이전시 미팅을 갈 때 이제 펀딩 에이전시들 그 연구비가 나오는 데랑 미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학생들도 같이 가서 참석을 하고 발표는 교수님이 주로 하시지만 학생들이랑 또 질의 응답 시간도 하면서 제 생각도 좀 공유를 할 수 있고 이제 디테일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다 아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발표하고 하면서 이제 펀딩 에이전시의 교수님들도 제 이름을 좀 알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아 이건 현수가 한 연구다 이런 건 현수가 만든 피규어다 하시면서 이제 제가 나중에 뭐 잡을 얻거나 뭐 해당 에이전시 쪽으로 가고 싶을 때 이제 그 에이전시에서 리크루팅을 할 때 제 이름 어디서 들어봤다라는 것 정도만 돼도 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네트워킹의 기회도 좀 많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되게 그냥 캐주얼하게 뭐 맥주 한 잔 하면서 혹은 와인 한 잔 하면서 저녁 먹을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이제 난 이런 분야 요즘 이런 연구 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런 방향 재밌는 것 같다 이런 캐주얼한 얘기도 많이 하고 진짜로 그냥 사적인 뭐 내 아들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뭐
분야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한국이 강국이다 보니 더 많이 열리긴 하겠습니다만 제주도 이런 데서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도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외국에 있는 학회를 참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국내에서 그냥 국내선 타고 여건 없이 다닐 수 있는 학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얘기해보고 같은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랑 또 얘기를 나누는 것도 되게 재밌고 훌륭한 네트워킹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한때 좀 코로나 이전에 붐이었었던 해외 취업.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취업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돈을 쓰러 오는 게 아니라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자도 좀 받기 어려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졸업을 하셔서 여기에 연고가 딱히 없으실 때 처음부터 뭐 인터뷰 어플라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플라이 하셔서 인터뷰 보시고 여기까지 비자 받아서 오시기까지 되게 거쳐야 되실 난관이 많은데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다 보면은 저희는 OPT 혹은 CPT라고 해서 뭐 별도의 취업 비자가 아니고 학생 비자를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있어서요. 학기 중간에 뭐 1년차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도 3달 정도로 길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가지고 어떤 뭐 회사 가가지고 인턴십을 해보시고 거기서 또 좋은 결과를 내시면 정직원으로 졸업 후에 뽑겠다라고 개런티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학교 선후배 등을 통해 가지고 인턴십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실 때 레퍼를 받기도 편하고 미국은 아무래도 레퍼가 없다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개런티를 조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있어서 레퍼가 없이 취업을 하긴 조금 어려운데 레퍼가 아무래도 학교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랩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메타를 많이 가는 랩실이다 그러면은 메타 취업은 사실상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문턱이 낮아지는 경향성도 있고요. OPT, CPT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생 비자로 오셔가지고 학위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스템 계열, 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M이 아마 매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대분들 혹은 이공계분들은 최대 3년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별도의 비자 없이 일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은 한국에서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들었고 한국에서 뭐 설마 저렇게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진 않겠습니다만 부조리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끼리 이제 모여서 뭐 비유를 하자면 정확하진 않지만 노조 같은 단체가 있어서 만약에 개인이 부조리를 당했을 때 개인이 교수들랑 맞서서 싸워야 되거나 학교랑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학원 스튜던트 거버먼트라는 데서 같이 이제 힘을 좀 보태서 싸워준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힘 있는 단체가 뒤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막 학생한테 갑질을 하시거나 이러기에는 되게 어려운 환경 자체가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적으로는 되게 유리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6가지가 가장 큰 미국에서의 제가 경험을 했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겪었던 것들이 물론 다른 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흔히 많이 얘기하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는 미국 어떻게 준비를 해서 와야 될까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대학원 지원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4단계로 정해집니다. 제일 먼저는 내 연구랑 맞는 랩실을 찾으셔야겠죠. 만약에 미국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내 연구랑 맞는 랩실이 하나도 없으시면 미국이 아닌 뭐 다른 나라 혹은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으실 거고 어느 정도 내 분야랑 맞는 랩실을 찾으셨으면 이제 여러 학교가 뽑힐 텐데 그 중에서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할지 왜냐하면 학교마다 또 서류도 수정을 하셔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피도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100불 전 후반 정도로 해서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을 하시기는 사실상 조금 불가능하시고요.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교수님 추천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추천서를 막 10장, 20장 써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학교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랩실 선정은 좀 중요하게 하시는데 학교를 그렇게 잘 안 알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도 사실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공항이랑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비행기 직항이 있는지 한국을 내가 뭐 그래도 난 좀 자주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비행기 직항이 이제 좀 근처에 공항에 있으신 학교로 가시는 게 유리할 것이고 그다음 학교마다 또 동네에 따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갈려가지고요. 뭐 도시에 있는 학교는 아무래도 더 조금은 놀기 좋고 그래서 나는 놀 때는 좀 제대로 놀고 할 때 제대로 한 스타일이고 근데 못 놀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도시에 있는 학교가 좋으실 수도 있고 나는 그냥 그렇게 너무 치열하게 사는 거 싫고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싫고 조용한 동네가 좋아 그러면은 이제 뭐 저희 학교 같은 어느 정도는 살짝 시골에 있는 학교들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하다못해 한식 많이 생각나시는데 한인마트 중요하죠. 한식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뭐 한식당은 몇 개나 있는지 한인마트는 얼마나 있는지 혹은 뭐 코스트코는 있는지
홀푸드는 있는지 이런 식으로 주변 마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 번쯤은 보고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내로우 다운이 되시면은 내가 가고 싶었던 랩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께 또 연락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택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한 번 드리는 건 꼭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서류 준비 단계인데 제일 크게 본인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SOP, 그다음에 이력서, 한국에서 많이 그렇게 부르는 CV 혹은 레주메, 그다음 교수님 추천서. 이거는 추천서는 본인이 준비할 수는 없겠습니다. 최대한 미리 받을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어느 교수님께 받을지 먼저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수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자세히 학교 정해지고 그럼 또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최대한 일찍 진행할수록 좋고요. 밑에 두 개는 사실 점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중요해지는 추세이고요. 학교에서 정한 기준만 넘으면 되는데 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입학처에서 정해준 점수가 외국인들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뭐 90점이면 90점 넘으셔야지만 지원을 하실 수 있고 GRE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안 중요해지는 추세인데 이제 특히 공대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퀀타는 만점에 가깝게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게 따로 노력을 안 하셔도 받으셔야 하고요. 버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점수 그냥 얘가 그래도 와서 영어로 공부를 할 수 있구나 되는 점수만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어류 준비가 다 끝나시면은 지원 시기가 오면은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작성하셨던 말씀드렸던 SOP 학교별로 맞춰서 또 수정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뭐 교수님들도 좀 적어야 되고 적다 보면은 학교 이름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퍼디라고 적고선 그걸 다른 학교에 내면 당연히 안 되시고요. 앞에 준비하셨던 시험 두 가지 토플과 GRE 점수 같은 경우는 리포팅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다 나는 이 점수예요라고 알려야 되는데 이거 리포팅 학교마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잘 트래킹 하시다가 교수님께서 접수하셨는지 교수님 추천서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은 뭐 한 일주일 남았을 때에 뭐 2주 남았을 때 이제 캐주얼하게 너무 쪼는 느낌 말고 그냥 젠틀하게 교수님 추천서 리마인더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때 추천서가 접수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매우 바쁘시다 보니 본인 추천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거 본인이 안 챙기시면은 데드라인까지 언젠간 해주시겠지 하다 보면은 추천서가 없이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합격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그 전에 학교 차원에서도 인터뷰를 보자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인터뷰 학교 단위로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혹은 학교에는 합격을 하셨는데 어느 랩실로 배정을 받으실지에 따라서 뭐 석사 중에서도 연구를 안 하시는 석사는 이런 랩실 인터뷰는 없으시겠습니다만 박사를 오신다라고 하시면은 랩실 인터뷰는 거의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메일이 오거나 인터뷰가 잡히면 한 번쯤 보고 내가 이 랩실은 이런 식으로 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정해지고 이러면은 비자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죠. 미국 분들이 아니시면은 한국 분들은 학생 비자라고 하는 F1 비자가 필요한데 F1 비자는 사실 거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 비자이고 미국에서 일을 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 주변에 사실 한 명도 보지 못했고 정말 이상한 경우가 아니면 안 떨어진다고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붙더라도 인터뷰를 봐야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제한되어 있고 미리 신청을 하는 사람일수록 원하시는 날짜에 보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출국 전에 아슬아슬하게 보시는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합격이 확실시 되고 서류가 준비가 되면은 최대한 빨리 비자 준비하셔서 이제 뒤에 가서 급박하게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일 없으시면 해서 미리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정해지고 그러면은 어느 집에서 살지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하우징도 천차만별이어서 엄청 싼 집부터 뭐 여러 명이 같이 사는 옵션도 있고요. 두 명이서 사는 거, 뭐 룸메를 구하는 거, 혼자 사실 거 등등등 다 고려하셔서 학교랑 위치, 뭐 차를 사실 건지에 따라서 또 걸어서 갈 수 있는지 온캠퍼스인지 고려하셔서 구하셔야 되고 뭐 가구, 그 다음에 자동차 당연히 필요하신 그런 삶의 기초적인 것들 알아보시고 당연히 이런 것도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팔림 끝이긴 하지만 하우징 같은 경우도 그러고 미리 알아보실수록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해지면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뭐 네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학부 때 연구를 해봤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무리 내학점이 뭐 한국 기준으로 A 플러스를 다 맞아서 4.5, 막 4.3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들도 사실 주어진 태스크를 잘 하시는 경우에 또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요. 물론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구도 잘한다라는 경우는 있지만 연구를 잘하지만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학점은 거의 4.5 가까이 받으셨었는데 미국 와서 연구를 해보고 대학원 와서 연구를 해보니 난 이게 진짜 너무 안 맞다 해가지고 연구를 거의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핏을 내가 찾기 위해서는 연구를 안 해보고 나서 단순히 학점만으로 나는 대학원을 가야지라고 결정을 하는 거는 되게 큰 도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연구를 해보기 전까지는 막연히 머신러닝 그런 건 난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하다 보니까 머신러닝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학부 때 배웠던 지식을 딱 4년 다 배우고 졸업을 하고 나면은 나 무슨 분야 연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점은 뭐 이런 분야에서 제일 잘 받았는데 그쪽에서 무슨 연구를 하지? 왜냐면 공부는 있는 지식을 학습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연구는 있는 지식을 다 학습을 해서 없는 지식을 새로운 걸 인터그레이트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뭐 어떤 분야의 지식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해보시더라도 어떤 분야를 해야 될지도 해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고요. 이 분야 되게 재밌을 것 같았고 막 머신러닝 진짜 재밌어서 머신러닝으로 대학원 진학했는데 한두 개 해보다 보니까 와, 난 이건 진짜 못 해먹겠다 하고 그만두시는 분도 봤고요. 그럼 언제쯤 연구를 하면 좋냐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3학년쯤부터는, 끝날 때쯤부터 혹은 3학년 2학기 정도부터 연구를 시작하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3학년 막상 2학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학년 2학기쯤 돼서 보면은 난 아는 게 없는데 과연 내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교수님들이 받아주실까라는 걱정 되게 많이 하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년, 1년 더 다니셔도 거기서 그렇게 크게 반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지식 물론 많은 걸 배우겠지만, 1년 동안 많은 걸 배우겠지만 사실 거기서 뭐 한 분야에서 6학점, 12학점 더 추가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식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고, 연구하시면서 또 배우시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문을 두들겨서 연구 경험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몇 번이고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구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 각 단계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학교 랩실 선정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듯이 뭐 학교별로 해가지고 랩실 찾으셔서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뭐 공항부터 저는 거리도 좀 했고 직항이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피는 얼마인지 데드라인도 학교별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때는 다 12월 5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좀 유독 다른 학교들 있으면 잘 적어두시고 랩실은 어디 랩실로 가실지 다 정해지고. 근데 이걸 사실 하시다 보면 상당히 귀찮을 수도 있는 게, 막 학교마다 다 들어가셔가지고 교수님 이제 과 리스트 들어가시고 또 본인 연구 분야가 특정이 돼 있으면 좀 괜찮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공대에서 뭐 전자과에서는 진짜 딱 전자과 연구만 하지도 않고 머신러닝은 진짜 모든 과에서 다 하고, 그런 식으로 찾는 게 뭐 내 과만 보는 게, 내가 뭐 지금 전자과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물리과도 봐야 될 수도 있고 컴공과도 봐야 될 수도 있고 산업공학과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차피 여러 번 학교 뽑히셔도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SOP 쓸 때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조금 미리 하시는 거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랩실 분위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김박사넷이 있어가지고 정보 얻기 되게 편하신데, 미국은 사실 정보 얻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주변에 뭐 아시는 분, 흔히 한국에서 얘기하는 학연 지연, 학연 등등등 뭐 학교 선배 계시면은 신뢰를 무릅쓰고 이메일 드린다 해서 유학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당신들도 다 그 고생 해보셨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셔서 보통 물어보시면 아는 한에서 되게 친절히 보통 잘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서, 미국이라고 꼭 좋은 랩실만 또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정보 잘 얻고 활용하셔갖고 랩실 잘 선택하시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던 교수님 컨택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결과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희 학교 교수님들 몇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뭐 운동 같이 하고 이러면서 친한 미국 교수님들 뭐 국적 상관없이 몇 분에게 여쭤봤었을 때, 암암리에 뭐 미국은 교수가 오케이 하면 뽑힌다 안 뽑힌다, 야 그거 사실이냐 물어봤더니만 다들 오케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교수님이 뽑는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은 뽑힌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플 베어 미니멈만 넘은다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여쭤봤던 교수님 중에 내가 뽑으려고 했던 한국 학생인데 토플 점수가 안 돼서 입학처에서 노 해가지고 그 학생은 자기가 못 뽑았다라고 한 경우가 있어서 가지고, 입학처에서 얘기하는 조건은 당연히 맞추셔야 되고, 네. 입학처에서 얘기하는 조건 맞추셔서 교수님이랑 얘기가 잘 되시면은, 대학원 사실 진학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 하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더 좋은 학교라든가 아니면 더 관심 있는 다른 학교들 컨택 안 됐어도 지원해 보시고, 안 되면은 그 학교로 진학하시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컨택 어떻게 하시면 되냐?
당연히 해당 랩실에서 나온 논문 한두 개는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랩부터 시작을 하셔서 한두 개 정도 읽어보시고 뭐 최근 거 하나랑 그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임팩트 팩터 높은 게 이제 제일 그 랩실에서 미는 분야일 테니까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읽어보시고 아 나는 누구이고 이런 연구 해봤고 그래서 너네 이런 연구 하던데 내 연구랑 너네 연구 이런 쪽으로 이제 인터그레이트 해가지고 같이 뭐 이런 방향으로 뭐 재밌는 연구 해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교수님들도 관심 갖게 이메일 보실 거고요. 당연히 본인이 어떤 연구했는지 나타낼 수 있는 이력서 첨부를 하셔야겠습니다만 가끔 이제 메일에 아 나 너네 정말 형식적으로 거의 막 복사 붙여넣기 하는 느낌으로 보내시는 이메일도 교수님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냥 진짜 그냥 막 샷건 쏘듯이 막 200개 뿌린 이메일 같은 느낌으로 아 나 누구 이거 어디 졸업했고 학점은 얼마고 지금 어느 분야 연구했고 뭐 논문은 어디에 어디에 썼어 막 근데 나 너네 랩실 관심 있는데 뭐 미팅 좀 할 수 있을까 이러면은 교수님들 그런 메일 하루에 막 진짜 50통 100통씩 그 지원 시기가 오면은 받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교수님을 본인이 설득을 해야지 교수님이 막 본인을 그렇게 레주메 읽어가면서 디겁하시지는 않을 테니 내용 잘 적어서 보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또 중요한 서류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 그러면 사실 위에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요. SOP, 이력서, 추천서 이렇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 세 개가 또 어떻게 보면은 상호 보완 관계에 또 있습니다. 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학점은 어떻게 보면 이력서에 조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점이 조금 모자르시다 보면은 그거는 이제 뭐 연구 경험 같은 레주메 혹은 SOP에서 좀 커버를 하실 수 있고요. 저는 학점이 좀 낮은데 어떡할까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연구 해보셨고 내가 연구적으로도 성과를 냈고 그래서 교수님에게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교수님은 학점을 안 보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변에서 그냥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사람을 뽑다 보면 좋은 사람을 뽑기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고 그래서 좋은 사람 뽑기가 어려우니까 적어도 주어진 태스크를 잘하는 사람을 일단은 찾자라는 느낌으로 학점이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주어진 태스크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학점 좋은 사람을 선호를 하는 것이지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원과 학점은 물론 관련은 있지만 그렇게 막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래서 뭐 학점 4점 몇이고 논문 하나도 없으면 버클리 뭐 그다음 학점 뭐 한 4.2 되시면은 뭐 그다음 이런 식으로 뭐 한국 수능 정시처럼 이렇게 탁탁탁 끊기는 그런 게 없고요. 학점 뭐 3.0인데도 버클리 가시는 분도 MIT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학교도 학점 안 좋은 분들 가끔 보이시고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잘 세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SOP 잘 준비하셔서 SOP에는 이제 내가 왜 대학원에 가고 싶은가, 무슨 연구를 하고 싶은가,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좀 중요시하는 뭐 다이버시티라든가 커뮤니티 어떻게 공헌을 할 것인지 내 연구가 나아가서는 이제 이뭐 인류 전체는 어떤 식으로 어드밴스를 갖고 오는지 좀 적어주시면 좋고,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학교마다 사실 대학교 지원할 때 더 학교에 맞춰서 좀 적고요. 대학원 자체는 그냥 왜 내가 그레이지웨이 스쿨을 가야 되는지 위주로 더 많이 적으신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사실 뭐 정설적인 답은 없겠습니다만. 네, 그다음 더 중요한 파트는 무슨 연구를 했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너네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난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적으실수록 좋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연구에 퀄리파이가 되어 있고 내가 연구적으로도 너네 학교에도 발전을 가져다 줄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셔야겠고요. 레주메 CV 이력서죠. 당연히 자기가 뭐 하셨는지 여태까지 했던 연구들 좀 적고 그러면은 레주메랑 SOP는 뭐가 다른가요?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설명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많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주면서 내가 이런 연구를 해서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서 뭐 효율을 40%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적더라도 이제 그걸 학교랑 연관을 짓기도 좀 어렵고 레주메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조금 부족하고 서술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왜냐면 블렛 포인트로 적다 보니까 SOP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적어주실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중요한 건 추천서인데 사실 보통의 학교에서 3장을 요구를 하는데 학부생 때 3장을 다 채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연구 경험을 한 번 하시고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막 랩실이 진짜 커가지고 막 랩실에 막 50명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 추천서를 지도 교수님 추천서를 조금 못 받고 랩실에 있는 박사님 추천서를 대신 받고 이러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뵀는데 그러시면은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얘는 지도 교수한테 추천서를 못 받았으면은 연구를 제대로 안 했나 이런 식으로 조금 안 좋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보니 아무리 랩실이 크고 교수님이 바빠 보이시고 하더라도 연구를 본인이 같이 하셨던 지도 교수님의 추천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론 거기서 본인이 연구를 잘 하셔야겠죠. 좋은 성과 내시고 좋은 성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하면은 교수님도
당연히 좋은 추천서 얘기하실 거고 하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교수님 랩실 진학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턴을 하셨다가 뒤에서 이제 박사 나는 준비하고 외국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대학원 진학 잘 모르겠고 추천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러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원래 들었던 얘기랑 다르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처음부터 만약에 한국에서 진학을 한다 그러면 교수님 랩실로 진학을 할 생각이고 제일 관심 있는 랩실인데 미국에서 혹은 해외 다른 나라에서 진학을 하는 것 또한 열린 옵션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추천서를 부탁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3명 채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학점 잘 받은 교수님들 내가 가서 질문 좀 했던 교수님들 가가지고 추천서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눈도장 좀 찍고 막 마지막 수업 4학년 1학기 때 수업 열심히 막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눈도장 찍고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심사 과정에서 추천서로 안 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교수님이 써줄 수 있는 내용은 사실상 이 학생 뭐 수업에서 열심히 했고 질문도 잘했고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그거는 성적표에서 아쉽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적표 보면은 나오는 내용을 그냥 추천서로 하나를 할 수밖에 없고 교수님도 강력한 추천서를 써주시기엔 아시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써주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해당 추천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추천서는 아니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구했던 교수님, 그다음 TA 했던 교수님,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좀 인터랙션 많았던 연구적으로도 뭐 생활 뭐 학교 공부하고 이럴 때 많은 얘기 나눴던 교수님 해서 그냥 제 성장 과정을 어떻게 보면 지켜봐 오신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었고요. 사실 최소 3개월 전이라고 적어놨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저는 1년 전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전에 연구 시작할 때부터 너네 랩실 관심 있고 근데 만약에 안 되면은 나는 이제 다른 학교도 물론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혹시 추천서도 좀 부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1년 전부터 저는 얘기를 미리 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를 했었고요.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방학에 한번 여름 방학에 한번 대학원 뭐 지금 GR이랑 준비하고 있어서 추천서는 좀 부탁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플라이 시스템에서 교수님 이메일로 갈 수 링크 보내가지고 교수님께서 언제든지 편하실 때 작업하실 수 있게 최대한 일찍 저는 보냈고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좀 바쁘시고 이래가지고 좀 밀린다 얘기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교수님들한테 리마인더 계속 드리셔야지만 심사 과정에서 본인 추천서가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고요. 밑에 2개 말씀드렸다시피 GRE 사실 공부를 할 때 영어 미국 애들도 외워야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단어 많이 나오고 살면서 본 적도 없고 보지도 않을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외우셔야 되고 시험 보시다 보면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언들 구하다 보면 난 GRE 점수가 조금 아까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얘기도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알고 보면은 내가 마지막에 바꿀 수 있는 게 GRE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뭐 학점을 바꾸겠습니까? 뭐 교수님 추천 서류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연구 경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여름 방학쯤에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었던 게 GRE밖에 없어서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큰 시간 쓰지 말고 그냥 너무 이상한 점수만 안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플도 뭐 120점 다 받는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처에서 정한 기준을 못 맞추시면 교수님이 아무리 사람을 뽑으려 그래도 못 뽑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베어 미니멈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서 좋은 이제 미국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사전 질문이 제가 받은 게 좀 있어가지고 사전 질문 받은 것들 위주로 먼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게 미국 유학 올 수 있으면 꼭 오는 게 좋나요? 이런 질문 많이 주셨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감히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오늘 했던 발표가 대답의 일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다만 주변에 이제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학부 혹은 석사까지 하고 오신 분들에게 그래서 여쭤봤더니 왜 본인은 미국을 오셨냐? 한국에서도 서울대 카이스트 정도면 충분히 좋은 학교인데 근데 분야적인 문제도 있고 한국에서 아무래도 내 분야가 조금 덜 하는 분야여서 오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는 미국이 더 유리하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펀딩 자체가 정해져 있고 그 펀딩에 해당하는 연구만 좀 해서 연구의 자유도가 좀 낮고 학생들도 뭐 디스커션 할 때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낮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본인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느끼시냐라고 했을 때 연구적인 자유도도 좀 더 높고 펀딩 기회 자체도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 보니 원하는 연구 혹은 좀 독특한 연구더라도 할 수 있어서 미국 진학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정답은 없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대학원생들 진로는 뭐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수직을 좀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교수직 생각하시는 분들만큼이나 대학원 와서 생활하고 하다 보니 교수직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별론데 해서 회사 가시려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네, 있으신 것 같고 지원할 때 있어서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연구 경험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뭐 박사과정 결정적인 역할,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경험도 좀 있었고 전작과에서 IEEE라고 하는 전작과에선 제일 알아주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좀 상을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3등과 스페셜 멘션 특별상 받은 게 있어서 그게 좀 좋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다이렉트 PhD랑 석박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주신 분인데 다이렉트 PhD는 한국에선 석박 통합 느낌이고요. 미국에서는 석박 통합이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석사를 스킵하고 바로 박사를 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학사 졸업 이후에 바로 박사 프로그램에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학부하다 보니까 뭔가 회사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냥 좀 새로운 지식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연구를 해보고 싶다. 연구해보니까 연구가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난 연구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스터 건너뛰고 그냥 바로 박사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발표했던 내용들에서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항목들 중에서 어떤 거를 좀 비중을 두어야 되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GPA, 연구 포트폴리오, 그다음 토플, GRE 이렇게 세 개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연구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학점이 뭐 2점 몇 이렇게 미국에서지만 물론 학점이 2점 몇인데 연구를 했었어 가지고 스탠포드를 가는 학생도 봤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교환 학생이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던 분도 있는데 교환 학생을 하시면서 어떤 걸 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 학생을 오시기 전부터 좀 랩실이랑 컨택을 잘 하셔서 미국에서 인턴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좀 알고 그다음에 자기도 이 랩실이 어떤지 본인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랩실이랑 이제 얘기가 잘 되신 말씀드렸다시피 입학 과정에서도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학교를 좀 체험을 해보고 미국 생활을 조금 한번 겪어본다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번도 안 와봤던 미국에 5년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4개월이라도 좀 살아보시면서 미국은 또 한국이랑 다른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겪으면서 네, 한 번쯤은 개인적으로 심리적 허들을 낮추시는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원을 할 때 있어서 미국 유학을 아니 미국에서 교환 학생을 한 학기 혹은 1년을 해보신 것만으로 지원을 할 때 이점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고 채팅에 올라온 질문을 좀 받을까 하는데요. 네, 이제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교수가 근태를 관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성과는 내야 할 텐데 어떻게 성과를 관리하는 건가요?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죠. 자유로운 근무지 방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는 내셔야 되고요. 어, 그 워크랑 흔히 얘기하는 워라밸은 본인이 어느 정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쓰시는 만큼 당연히 성과로서만 얘기를 할 수 있고 성과가 안 나왔더라면 내가 그래도 이러이러한 시도를 해봤다라는 걸로 성과를 노력을 했던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교수님한테 내가 놀지 않았다라는 걸 당연히 어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는 조금 네,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사 과정 중에 이제 영주권 취득 프로세스 말씀해 주신 분도 있으신데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박사 과정을 끝내시면은 혹은 과정 중에 NIW라 그래서 뭐 해외 정확한 번역은 아니신다면 뭐 해외 우수 인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어서 뭐 일정 수준의 논문 사이테이션과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의 학위 수준, 박사 학위를 받으시면 충분히 충족을 하시고 학위 수준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 박사학위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래서 논문 개수 좀 채우시고 사이테이션 좀 채우시고 좀 괜찮은 저널에 몇 개 내시고 하시다 보면은 심사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미국에 데려온 게 미국 입장에서 이득이다. 이 정도는 인재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영주권을 주는 게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회사에서 또 영주권 취득을 하는 경우를 또 스폰서를 해준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회사 끼시고 회사에서 스폰서 받아가지고
영주권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컨택은 박사 지원 몇 달 전에 하는 게 이상적인지 물어보셨는데 이것 또한 그냥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게 그렇다고 지원을 하기 전년도쯤에 가장 빨리 하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초쯤에 얘기를 해서 여름에는 좀 인턴을 가능하면은 뭐 온라인으로라도 해보시면 좋고요. 미국에는 외국에 계신 분들은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일정 금액의 스타이펜드 뭐 장학금 명목으로 해서 생활비를 쓰실 수 있게 뭐 10주간 하고 뭐 6,000불 이런 식으로 약간의 생활비를 주면서 학교 자체에서 언더그레이드 리서치를 장려하는 것도 있어서 해당 프로그램에도 뭐 지원하셔가지고 뽑히거나 하시면은 스타이펜드 받으면서 미국에서 지내면서도 연구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컨택은 한 여름에 내가 인턴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한 연초쯤에 먼저 해보시고 만약에 그때 다 답장이 없고 이랬으면 본인이 좀 더 연구적으로 더 포트폴리오를 잘 가꾸셔서 지원을 하는 시점쯤에라도 한번 다시 또 연락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국내 석사 후 미국 박사 유학을 추천을 한다면 석사 때 무엇을 준비하고 유의해야 하는지, 미국 박사 학위 소요 기간 어떤지도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제일 간단한 박사 소요 기간부터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분야마다 더 달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뭐 몇 년 걸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석사 이시 오신 분들의 경우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에 보통 졸업을 하시는 것 같고 다이렉트 PhD 경우에는 5에서 6년 정도 걸리시는 것 같고요. 석사 아무래도 석사를 하고 오신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연구적으로 또 얼마나 포트폴리오가 학부생보다 2년을 더 연구에 있었으니 중요할 것 같고요. 석사 때 하시면서 틈틈이 최대한 석사 때 사실 논문 쓰기 어렵고 써도 이제 박사님들이 하는 프로젝트에서 뭐 하나 곁다리로 해가지고 조그만한 거 쓰고 이러실 텐데 좀 공격적으로 교수님이랑 얘기 잘하고 어그레시브하게 하셔서 논문을 많이 내시는 게 사실 내 성과를 논문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논문 이런 게 제일 좋고요. 없을 때 이제 뭐 SOP라든가 레주메 열심히 적으셔가지고 어필을 하시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남들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OP랑 PS 둘 다 제출을 해야 한다면 내용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도 물어봐 주셨는데 SOP는 프롬프트가 제한되는데 PS의 경우 SOP 겹치지 않는 연구 결정은 괜찮을까요? 나 이제 SOP 같은 경우에 연구적으로 좀 더 중점을 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요. PS 같은 건 정말 이제 퍼스널한 얘기 이제 내가 뭐 이런 다이버시티 이런 식으로 연구보다는 자기가 개인적인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컬처 같은 건데 미국적으로 좀 더 선호를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뭐 개인적으로 내가 이 학교랑 어떻게 핏이 맞을지 개인적인 연구 얘기보단 개인적인 얘기가 더 많이 나는 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PS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학교들이 많이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작성 과정에 제가 참고했던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구글에 저는 그냥 검색해서 좀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선배들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연락을 돌리시다 보면은 꼭 그런 거 잘 족보 모아놓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명 찾으면은 그냥 밥 한 끼 사드리고 받으셔서 어느 대학 가셨는지까지도 좀 있으면은 대학에 뽑혔던 분들 위주의 SOP 읽어보면서 대학마다 혹시 좀 요구한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 SOP들 좀 많이 읽어보는 식으로 했었고 첨삭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좀 친한 미국에 오신 선배가 있으면 부탁드릴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뭐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미국에서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퀄리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박사를 받고 합격을 해서 아니면 혹은 교수이신 분들이 봐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영어적인 그래머틱한 표현 정도는 봐줄 수 있겠지만 내용 자체를 봐주는 건 뭐 지도 교수님과 어느 한국에서의 지도 교수님과 인턴을 하면서 조금 친해지거나 이래서 이런 사적인 부탁을 드릴 수 있다 하면은 교수님이 봐주신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CV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몇 장이 결정될지는 계속 달라지는데 보통 대학을 졸업하셨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한 걸 다 넣으면은 한 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사실 뭐 적으려고 하면은 뭐 유치원 때 상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그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대학원에 지원할 때 필요한 내용 위주로 적어주시다 보면은 보통 한 장 내지로 축약이 되고요. 그래서 한 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교환학생을 통한 수업 수강 경험이나 랩실 경험이 도움될까요? 랩실 경험은 저는 매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 수강 경험은 어, 네, 아무래도 그냥 뭐 한번 그래도 얘가 영어로 그래도 수업을 들어봤다 정도는 그래도 아예 영어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는 힘들지는 않다를 증명하는데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만 해당 부분은 뭐 토플에서 많이 또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다이렉트 PhD 풀 펀딩이 가능할까요? 제가 제일 중요한 펀딩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국의 경우는 박사는 펀딩이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비랑 생활비가 해결이 되는데 보통 박사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RA라고 해서 리서치 어시스턴십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TA를 학과에서 어느 정도 TO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수업 TA를 하는 걸로 등록금은 다 내주고요. 아니면은 등록금은 보통 다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한 달에 한 50불 조금 더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비도 넉넉하게 받고 있고, 그래서 펀딩 같은 경우에 박사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마스터는 연구하시는 마스터면 펀딩을 받으실 가능성도 못 받으실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수업만 듣는 마스터는 펀딩이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현재 석사를 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실로 진학한 선배가 있는데 추천서 같은 지도님께 받은 해당 사실이 유의미한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교수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그 선배에게 본인에 대하여서 여쭤볼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네, 그런 레퍼라든가 사이트 이제 본인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주변에다 교수님도 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지도 교수님한테 혹시 한국에서 뭐 추천할 만한 학생이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선배랑 사이가 괜찮으시다라고 하면 잘 연락해서 뭐 교수님께 내 후배가 지원할라 그런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언질이 좀 들어가면은 충분히 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프리프린트 상태의 월기 CB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SOP 업그레이드 되는지 궁금합니다. 플러스 일저자가 아닌 논문의 경우에도요. 네, 뭐 언더 리비전이거나 아니면 아직 뭐 적고 있는 매뉴스크립트라도 그냥 곧 퍼블리시 된다라고 일단은 안 적는 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언퍼블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언더 리비전이거나 하면은 그렇게 당연히 언급을 하셔야겠고 그다음에 SOP에 사실 언급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논문을 두 편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한 편이 펀딩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이런 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논문을 냈습니다. 혹은 지금 리비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은 가능할 것 같고 일저자가 아닌 경우는 몇 저자이시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막 내가 한 7저자쯤에 있으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뭐 한 2, 3저자쯤 돼서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연구들이면은 굳이 일저자가 아니어도 왜냐하면 처음에 오시면은 당연히 일저자 연구는 못하고 아무래도 랩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도와주면서 하다 보니까 네 하셨던 역할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서 이것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4학년이신데 미국 유학 처음 준비한다라고 하면 가능하신다면 네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름이니까 네 부지런히 준비하시면 뭐 토플 성적 있으시거나 아니면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서류 준비만 가능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 괜찮다라고 보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석사로 유학 준비 중인데 보통 학부생 때 연구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연사님이 중요하셨던 연구 경험을 어플하기 어려울 텐데 이럴 땐 식으로 어떤 식으로 커버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구가 경험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꼭 이게 사실 지도 교수님이 이씨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없으시더라도 그냥 본인이 뭐 논문 하나 적당한 거 읽어보시고 리프로듀스를 가능한 논문이다라고 한다면 뭐 옵티컬 막 이런 실험이 들어가는 화학 이런 식으로 실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은 그런 거를 해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입학한 과와 대학이 졸업한 과가 다른데 자연과학에서 공대로 전공한 게 12에서 혹시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크게 뭐 전과는 미국에서는 거의 애들이 뭐 1학년 때 한 절반 정도는 하고 사실 언디클레어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전과하신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공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경우는 아니시겠습니다만 뭐 자과대에서 학점이 막 낮아서 잘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마이너스 될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사때모는 퀄 시험의 경우 어떤 시험인지 궁금하시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퀄 시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친구가 박사를 할 만큼 퀄리파이가 됐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어서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는 코어 과목이라 해서 중요한 과목들 학점을 뭐 기말고사를 몇 점 이상 넘는 걸로 테스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약간 좀 옛날 구시대적인 방식이고 굳이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해서 요즘은 사실 퀄 시험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여서
뭐 아니면 논문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 분야의 지식을 잘 아는지 해서 뭐 리뷰 논문을 쓰는 걸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퀄시험 같은 경우에는 옛날만큼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 학교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퀄시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퀄시험도 사전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퀄시험을 따로 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코로나 시기여서 면제가 됐었고요. 추천서는 모든 학교마다 세 장을 준비하셨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는지, 교수님께 추천서 작성을 놓치거나 누락되는 경우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락이 안 되게 하려고 계속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누락은 되지 않았고, 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에 다 되어가지고 작성을 주시기는 했었고요. 아무래도 누락되는 경우도 근데 상당히 많다고 들어서 아까 발표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들께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뭐, 교수님 한 달 전이라서 그냥 프렌들리 리마인더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마인더 한 번씩 드리고 뭐 2주 전에 한 번, 1주 전에 한 번, 아니면 진짜 막 당장 내일 모레 마감이다. 그럼 교수님 이제 꼭 좀 부탁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님들께서도 상황 뻔히 아시고 이러니까 잘 적어 주실 거고요. 모든 학교마다 세 장을 준비했는지는 이거는 또 학교마다 리퀘어먼트가 달라가지고 어느 학교는 두 장만 요구하는 데가 있고 어느 학교는 세 장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세 장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근데 제일 많아서 저는 네, 대부분의 학교는 세 장을 냈고 두 장 요구하는 학교는 이제 두 분께만 부탁을 드렸었고요. 부탁은 드린 교수님들은 당연히 학부 때 연구했던 교수님 그리고 TA를 하면서 수업 관련해서 이제 워낙 디스커션을 많이 했고 애들 뭐 프로그레스 체크도 많이 했고 이랬어가지고 그다음 그분이랑 연구적으로도 살짝 교류가 있었어가지고 간접적으로 해서 그분께 부탁을 드렸었고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계속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 마음이 좀 잘 맞는 교수님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했었어가지고 그냥 제 성장 과정을 얘기해 주기엔 충분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께도 부탁을 드려서 총 저는 세 장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학사 4학년인데 미국 석사 유학 추진 준비와 미국 석박통합 유학 추진 준비 다른 점이 있나요? 아니요, 보통은 박사를 지원을 하시고요. 그래서 박사에서 지원을 하셨다가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박사 아니고 뭐 박사에 떨어지면 석사로 자동으로 심사를 해주는 학교도 많아서 따로 석사로 굳이 준비를 하실 필요는 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석사 준비를 안 했어가지고 제가 차이점이 있는데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요거는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보통 미국의 대학교들은 다이렉트 PhD 지원을 하시고 떨어지시면 자동으로 마스터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사로 지원을 했는데 마스터로 붙으시는 경우도 왕왕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동안 질문해 주셨던 거랑 제 경험담이랑 좀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